일식 히라노 게이치로. 신은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불로 감쌌더니라. 락틴티우스 신의 교훈. 지금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상이다. 이를 고백이라 일컬어도 좋으리라. 그리고 고백이라 하는 이상 먼저 나는 신을 섬기는 자로서 정령코 거짓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노라는 것을 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걸고 서약해 두고자 한다. 이 자리에 굳이 서약을 명백히 해두는 데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그 하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심히 괴이적은 이 글에 대해 즉각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리라. 나는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아무리 너그럽게 읽어준다 해도 이 글은 어차피 신뢰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말을 소비해가며 무리하게 믿게 하려 한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지기만 하리라. 그런 까닭에 나는 그저 신께 진실을 맹세하노라 는 한마디를 붙여두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펜이 달릴수록 나는 스스로가 경험한 바를 견디지 못하고 이를 거짓되게 기술해 나가려 할지 모른다. 혹은 아직도 마음속에 감추고 숨겨둔 것이 많아서 중도에 펜을 던져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도에 펜을 던지는 행위 역시 거짓을 서술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이런 점을 저어하는 까닭에 나는 펜을 달리기에 앞서 감히 서약을 명백히 하고 이로써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라옵건대 이 서약과 함께 보잘것없는 글이나마 낱낱이 신의 곁에 다다르기를. 1482년 초여름 파리에서 시작된 나의 혼잣걸음은 기나긴 여로를 거쳐 리옹에 이르렀다. 회상의 첫 발을 떼기에 앞서 나는 먼저 일이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파리 대학에 적을 두고 신학 수업을 하던 나는 당시 내가 지녔던 볼품없는 장서들 속에 한 권의 낡아빠진 사본을 지니고 있었다. 사본이라고는 하였으나 책으로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표지는 없어져 버리고 군데군데 빠진 책장이 눈에 띄는 데다 특히 전반부는 통째로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 차라리 사본의 일부라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라틴어로 번역된 이교도의 철학서인 듯 했는데 책의 제목조차 떨어져 나간 부분과 함께 사라져 버려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어쩌면 아는 이가 먼 여행에서 가져온 것을 건네받았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선가 빌린 채로 그만 돌려주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 교유 범위래야 그제나 이제나 그리 폭넓지는 못해서 굳이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면 못 박힐 바는 아니지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니 이쯤 접어두기로 한다. 나는 이 정체 모를 사본에 제법 흥미를 품고 있었다. 노상 손 가까이에 두고 틈틈이 뒤적이곤 하던 끝에 언젠가는 이 책의 완본을 반드시 구해서 읽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기에 이르렀다. 책 제목이 이윽고 밝혀졌는데 1471년에 피렌체에서 상제된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헤르메스 전집이었다. 이것을 조사하는 데에도 나는 적지 않은 고역을 치러야만 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널리 알려져 모르는 이가 없는 이 저명한 책조차도 당시 파리에서는 극히 한정된 이들만 알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어떻게든 완본을 구해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학업에 정진하는 틈틈이 사방팔방으로 손을 써보기는 했으나 끝내 그것을 손에 넣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기동량하여 들은 한 동학이 내게 리옹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 그가 이르기를 파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책을 손에 넣을 수 없을 테지만 지중해 각국과의 무역이 왕성한 리옹에서라면 아마도 그 방면의 문헌도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자네 사정을 살피건대 험한 알프스를 넘어 멀거먼 피렌체까지 가는 건 참으로 어렵겠지만 리옹까지라면 그다지 힘들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 조언이 얼마만큼이나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조언이 몹시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피치노의 사상이 생포리행 생피에에 의해 리옹에 흘러든 것은 이보다도 훨씬 나중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그 말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내게는 그것을 따질 만한 충분한 지식도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가슴속에 다소 의욕을 품으면서도 아무튼 이 동학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학사학위 취득을 기회로 삼아 단신으로 파리를 뜨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리옹으로 여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저간의 모든 내막을 얘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다시금 약간의 더 깊은 속사정을 부기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기껏 내가 리옹으로의 여행길에 오르게 된 한 접점에 대해서만 말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그 방면의 문헌이라고 기술했다. 이것은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지중해 지역의 몇몇 도시에 흔히 나돌던 부흥한 이교도의 철학서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은 그중 가장 저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내가 리옹에 갈 것을 결심한 것은 분명히 앞서 밝힌 그대로 헤르메스 선집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런 유의 문헌을 몇 권 더 입수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감도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다. 고대의 이교 철학에 대해 나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불경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감히 말하지만 나는 이교 철학에 대한 관심은 13세기의 성 토마스가 품고 있었을 어떤 결박한 위기감과 똑같은 유의의식을 나 또한 품고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려였다. 성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의 신학으로서 극복한 것과 같이 나는 새삼 부흥하여 세상에 활개를 치고 있는 이교 철학들을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질서 있게 정리할 필요를 통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불안은 단지 플라톤과 그에 이어지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용 문제에만 귀속되는 것일 수는 없었다. 무시무시한 입을 벌린 채 일시에 밀려드는 거대한 노도는 앞서 밝힌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에 관한 저작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밖의 유상무상의 마술이며 철학까지도 탐식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발치 아래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우려하던 것은 그 무질서한 범람이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이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 떼를 몰고 오고 우리에게 풍성한 윤택함을 베풀어 주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일단 땅 위까지 넘쳐 오르면 반드시 그 물결은 무수한 밀더미를 썩게 하고 말 터였다. 이교도들의 사상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범람 때문에 신앙이 위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홍수가 우리의 질서를 다 집어삼키고 심저에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그런 까닭에 나는 신학과 철학의 총합이라고 할 이미 고색창연한 빛을 띠기 시작한 예전의 이상을 복원시켜 다시금 그 의의를 새로이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는 것만이 이 현세에서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를 회고하노라니 나 역시 약간의 씁쓸한 소희를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의 이러한 강한 의지에 대해 파리의 동학들은 참으로 냉담하였던 것이다. 냉담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낙관적인 억측 탓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내가 설파하여 마지 않은 이교 철학의 위협 따위는 한낱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자는 이렇게 냉소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단 신문관이 되는 게 좋겠군.
마침 고생 끝에 도미니크 회수도사가 된 차민이 말일세. 이 당치 않은 충고는 물론 내가 바라는 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단 신문 제도를 부정할 마음은 없었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실패만을 거듭하던 그 제도에 어떻게 이교 철학의 범람을 저지할 힘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녀 재판이 횡행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속세의 권력에 위탁하는 일마저 주저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물론 나는 모든 실태가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사상 그 자체가 방치되어 명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이단자를 잡아들여 분형에 처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리라. 처음부터 나의 바람은 이교 철학의 배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을 우리 신앙의 지붕 아래 흡수하고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교도들의 철학적 고찰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이었다. 단지 그 무지함 탓에 때때로 걷잡을 수 없는 오류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 사상을 우리의 교의에 비추어서 낱낱이 검토하고 그 오류 부분만을 뽑아 철저히 논박해 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본디부터 내가 어느 사상이 완전한 방축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학적 정당성을 그대로 품은 채 방축된 사상은 그 정당성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함께 포함하지 않고서는 소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철저하게 판독하면서 이단의 철학을 총체로서 우리의 교의 아래 무릎 꿇게 해 나가야만 한다. 오류를 배척함으로써 우리의 교의 바깥에 그런 사상들이 방치되는 것을 더욱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 예를 빌려 말하자면 독을 품은 물이라 하더라도 질 좋은 포도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성서의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대함과 시원함을 전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말을 반격의 수단으로 삼아 또 어떤 자는 이렇게 반론했다. 그건 자네의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 과연 자네의 말대로 성서의 가르침은 심원하지. 그에 비하면 무지한 자, 이교도들의 철학은 수많은 오류를 품은 것일 게야. 그러나 그 잘못을 논박하기 위해 자네는 이 거대한 세계에 대해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일개 미소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네가 신께서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설파할 수 있노라는 건가. 하물며 그것을 통해 신을 이해하고자 합리하는 것은 이러한 견해에 과연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앞서 진부하기 짝이 없는 포도주의 예를 인용한 것은 이들이 판에 박힌 듯이 정해놓고 위의 보나벤투라의 유명한 말을 끄집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경건함이라고는 여길 수 없었다. 어쩌면 거기에는 냉소로 삐뚤음해진 저들의 입술을 내가 지독히 모멸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 거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긍지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창백하게 시든 살덩이의 한 부분, 얇은 입술을 삐뚤음이 치켜 올리고 주위 몇몇 동학의 동의를 확인하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자네 따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몸짓을 하는 그들의 태도가 내게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역겹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같은 말은 지식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비굴함과 학문의 태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내가 느꼈던 것은 근본부터 따져 말하자면 우리 사이의 주장의 상위에서 유래하는 문제였다. 당시 내가 처한 입장을 한마디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반년 정도의 짧은 순례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학사 학위를 따자마자 교수직에 내정된 내가 그다지 만류를 뿌리칠 일도 없이 순례에 오르는 것을 허락받은 점을 보자면 대충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내 멋대로의 신청은 규칙대로 하자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터였다. 그러므로 길 떠남에 대한 허락은 받았지만 다시 돌아온 후 내가 둘 적에 대한 보장 따위는 참으로 불확실한 것이었다. 내가 대학에 적을 두었던 15세기 후반에는 보편 논쟁도 거의 종언을 구하고 이미 유명론이 학계를 석권한 참이었다. 물론 파리 대학이라고 그 예외는 아니어서 내가 소속한 도미니크 회의 동학들 중에도 유명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사실은 적잖이 나를 실망에 빠뜨렸다. 왜냐하면 내가 이 대학에 적을 두고 나아가 이 회의 수도사가 된 것은 성 토마스에 대한 존경이라는 단지 그 일념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베로에스주의와 그의 인도를 받은 궤변에 가득 찬 이중진리설의 응어리가 르페브르테타플이라는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체의 과도한 불신으로 남아있는 한편에서 오콤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교조를 타파해야 할 구사상의 상징이었고 성 토마스가 구축한 체제와 같은 사상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의 똑같은 견해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시대에 뒤떨어진 진기한 토마스주의자로 불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었던 건 아니었다. 당시 파리 대학에는 소스파이기는 했지만 성 토마스 신학의 옹호를 저작한 카르 레 올리스의 작업을 계승하여 토마스주의의 재흥에 힘을 쏟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따금 나는 최소한 반세기만 빨리 태어났더라면 하는 가당치도 않은 감희를 품기도 했다. 카프레 올리스가 서거한 것은 1444년 4월 6일이었다. 그리고 근년에 뛰어난 토마스 주석서를 저술한 추기경 카에타누스의 탄생은 1469년 2월 10일이었다. 내가 리옹으로의 여행길에 올랐던 해에 추기경은 겨우 13살의 소년이었던 셈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자면 내가 토마스 연구에 흘려보낸 나날은 어쩌면 이 두 커다란 봉우리 사이에 계곡을 흐르는 가냘픈 시냇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단순히 토마스주의자라고 여겨지는 것에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물론 성 토마스 신학에 대해 항상 외경을 품고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 어딘지 모르게 확실한 만족감을 얻을 순 없었다. 보다 근본적인 세계에 대해 말하자면 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역시 그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을 막역하게나마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날의 나는 사람들의 평판과는 달리 편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몹시 애매한 사상을 품고 있었던 듯 싶다. 예를 들면 오콤에 대해서는 끝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스코터스의 연구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의외로 친근감이 느껴졌다. 또한 이교 철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쿠자누스의 신학에서도 분명하게 상응하는 영향을 입었던 것이다. 여행길에 오르겠노라는 나를 향해 떨어진 비난 중에 하나는 내가 자칭 토마스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다시 돌아올지 말지조차 미심쩍어 하고 있었으니 나의 여행을 기껏해야 연구해서 도피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여행이 일종의 영웅적 결단에 의한 행위라는 소문과 거의 같을 정도로 전곡을 깨뚫지 못한 것이었다.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이다. 성 토마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지금까지도 나 자신의 사상 대부분을 슈마에 힘입고 있을 정도이므로 영향운운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지만 조금쯤 냉정한 입장에 서서 보자면 당시에 나는 뜻밖에도 그 학설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의 혁혁한 업적에 대해 소박한 동경을 품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조금 자조가 지나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당시 나의 사상은 성숙하지 못했었다. 나는 그 미흡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교 철학의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내 손을 거치는 고대 이교 철학의 발견과 연구를 비단 사람들을 이단으로부터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의 교의에 적용함에 있어 참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빠르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이교의 철학은 신에 이르는 새로운 길의 표지판까지도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내가 여행길에 오르게 되기까지의 대충의 경위이다. 나는 이를 서술하는데 제법 많은 말을 소비하고 말았다. 허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독자를 위해서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날짜를 따라 내 여행의 족적을 짚어 나가고자 한다. 리옹에 도착하여 며칠을 지낸 나는 내가 찾는 문헌을 입수하는 것이 예상 이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헌이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몸을 의탁한 리옹의 수도원에서는 이름하여 순례자인 내게도 탁발과 설교 등 사목 활동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비해야 했던 것이다. 뜻한 바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초조함만 더하고 있던 중에 리옹 주교는 아련하고 후덕한 응대까지 받는 유행을 만난 것은 열흘 남짓의 날들을 보낸 뒤였다. 나와 같은 방을 쓰던 수도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주선해준 덕분이었다. 주교는 가식없는 이였다. 한눈에 바로 느낄 수 있는 온화한 인품에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초조함과 아련의 기쁨, 피곤함과 뒤섞여 조금 정신 나간 자처럼 중언부언하는 내 말을 그는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 없이 귀 기울여 주었다. 이윽고 내 말이 일단락되자 주교는 그토록 중요한 문헌을 입수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피렌체까지 발을 옮기는 게 좋으리라는 말을 떨궈 주었다. 주교의 생각은 이러했다. 과연 자네가 말하는 대로 여기에 머물면서 피렌체를 왕래하는 상인에게 부탁을 해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헌을 손에 넣을 수는 있겠지. 게다가 바르실리오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을 한 권만이라도 내게도 일부 소장문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면 사본을 뜨면 될 것이야. 그러나 자네를 위해서는 꼭 자네 발로 피렌체에 가서 스스로의 눈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일세. 만일 여기서 또 새로이 여행을 도모하기가 버거운 형편이라면 내가 말 한 피를 주선해 보도록 하겠네. 나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여가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은 나로서는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황송함과 함께 그 후에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양분하게 한 것은 뒤이어 들려준 피렌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다. 주교는 용무차 몇 차례 로마에 가던 도중 피렌체에 들른 일이 있었노라며 플라톤 아카데미며 그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 또한 신학과 철학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회화며 문학, 게다가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며 신앙의 질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타고난 고증을 섞어가며 폭넓은 정보를 들려주었다. 주교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알프스 이남에는 이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게지. 단 이렇게 말하면 사뭇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나는 그 세계가 좋은 것인지 어떤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네. 알프스의 수많은 산맥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세계를 위한 방패가 되고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가볍게 단언할 수가 없더란 말일세. 그런 까닭에 더욱더 자네가 이를 직접 확인해 오기를 바라는 것이네. 주교의 참으로 침착한 어투는 몽매한 사조로 머릿속이 버글거리고 있던 내게 너무도 신선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말이 지닌 시몬함은 그 말을 들을 당시보다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이 16세기라는 시대에 이르되 더욱 확실하게 몸에 스미도록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주교가 들러지는 말을 들으면서 차츰 나는 여행길에 겪은 고생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이라도 피렌체를 향해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말을 마치던 주교는 얼핏 무엇인가를 떠올린 듯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혹시 자네는 이른바 연금술이라는 것에 흥미가 있는가? 주교가 하는 질문의 뜻을 얼핏 헤아리지 못한 채 나는 말없이 고개를 갸웃했다. 주교는 말을 이었다. 있자는가 황금을 만드는 기술 말일세. 예,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벌써 오래 전부터 연금술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네. 실제로 몇 번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하네만 조금 괴이하다 할 인물로. 그제나 저제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연금술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나는 단 한 번밖에 만난 일이 없지만 자연 철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도저히 나로서는 따라갈 재간이 없을 정도이고 자네가 말하는 이교의 철학에도 상당히 정통하다 하네. 물론 확실한 신앙심을 지닌 이야. 괜찮다면 피렌체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는가.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네만. 주교는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 있는 내 얼굴을 살피면서 덧붙였다. 그 마을은 여기서 남동쪽으로 20리 정도 내려간 곳에 있네. 요즘 말로는 개간촌이라네. 비엔의 교고 내에 있으니까 피렌체로 가는 길에서 그리 멀지도 않지. 잠시 생각하던 나는 망설일 것 없이 주교에 대한 신뢰와 그 연금술사라는 인물에 대한 적지 않은 흥미에 이끌려 그 말에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주기를 지낸 후 나는 리옹을 뒤로하고 홀로 그 마을을 향했다. 리옹에서 개간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내 가슴 속을 드나들었던 생각들을 여기에 상세히 기록할 수는 없다. 그 사이의 편린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된 형태를 맺는 것이 없이 이런저런 사유가 서로 착종하고 어느 틈에 끊겼는가 하면 문득 다시 떠오르고 곳곳에서 파탄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마치 막 비그친 탁한 강물의 수면이 햇빛에 번쩍이듯이 뭔가 알듯 말듯 움트기 시작하는 사상이라 할 것만을 흐릿하게 예감하게 하면서 어둑어둑하고 우울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오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은 번잡한 큰 길을 걷는 동안에는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여수가 문득 엄습해왔다. 나는 그동안 어떠한 사유의 경로를 걸더듬었는가.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어쩌자고 마니교와 같은 이단이 창궐하기에 이르렀는가. 굳이 대답을 하고자 할 것도 없이 곰곰 생각해 보기에 이르러 있었다. 마니교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계에 대한 가열한 증오감이었다. 그 증오감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방탕으로 유혹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금욕에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알비파니 카타리파니 하는 이단이 과연 이 지방에까지 북상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방탄도 극단적인 금욕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넘쳐있던 그 시대 특유의 징벌과도 같은 것이었으므로 리옹의 가난한 신자들은 굳이 살펴볼 것도 없이 늦건 빠르건 결국 그 비슷한 증상을 보였으리라. 그러나 나에게 새록새록 의아하기 짝이 없던 것은 왜 하필이면 이 남부 지방이 아니면 안 되었던가. 어째서 이렇게 빛이 휘황한 토지가 아니면 안 되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헛되이 생각을 굴려보았다. 전쟁 탓일까? 패스트 탓일까? 아니면 그저 동방에 가깝다는 지리상의 조건 탓일까? 사유는 돛을 잃은 배처럼 더듬어 닿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위태롭게 그 행방이 끊어지려 하였다. 그때 후끈 달아오는 흙 냄새가 문득 스며들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태양 탓인가?
절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저 먼 곳에 걸린 위열한 태양이 눈에 들면서 홀연 그 같은 이단은 처음부터 모두 저 눈부신 원을 근원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었던 것이다. 이 햇빛 때문에, 이 무시무시하게 타오르며 반짝이는 거대한 빛 때문에, 거기에 감추어진 어떤 암울한 예감 때문에 사람들은 대지를 증오하게 된 것이 아닐까. 육신을, 이 무거운 고통스러움을 모면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나는 이내 너무도 불쾌한 어떤 적막감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극심하게 쫓기고 있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동경이라고, 증오라고도, 그 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생각에, 그리고 허망하게도 방금 전에 입에 담았던 내 말을 스스로 비웃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빛을 직시하느라 먹먹해진 시선을 땅에 떨구었다. 시선은 길 위를 더듬었다. 돌은 길가의 바위돌에 현란하게 빛나는 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가 보니 미랄 한 개만한 허연 검이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찬찬히 얼굴을 들이대고서야 간신히 내 망막 안에 그 모습이 잡혀들었다. 그 섬세하고도 단단한 지체, 그 정밀, 그 요기, 그것은 오랜 세월 공들여 빚은 한낮의 어지러움이었다. 마을에 들어선 나는 장화조차 벗지 않은 행장 그대로 교구 사제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내가 곧바로 교회를 향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리옹에서 주교가 내려준 서찰을 품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구가 서로 다른 주교가 써준 이 서찰은 이곳 사제에게 내 편의를 부탁하는 추천서인데 주교가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후의를 베풀어준 것이다. 주교는 이 서찰을 내게 주면서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라면 자네에게 아주 잘 대해줄 것이네. 교회는 마을 전체를 바깥 세상으로부터 수호하려는 듯 북서쪽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성당의 옆쪽에는 본당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넓은 묘역이 조성되어 있었다. 성글게 심어졌으나 모두가 무성이 자란 나무들 틈을 누비듯이 묘지 일대가 되는 대로 산지에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핏줄처럼 허공에 뻗어 있고 그 가지들을 잎사귀들이 풍부한 살찜으로 감싸듯이 뒤덮고 있었다. 그 아래 색색깔의 이끼를 뒤집어 쓴 묘비들은 얼핏 보면 그 핏줄과 살집의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인네들처럼 보였다. 묘역의 모습을 다시금 세세히 들여다보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새 무덤일수록 단장이 조잡하고 오랜 세월 풍화되어 묘석이 녹슨 듯한 옛 무덤이 외려 훌륭하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들으니 그 새 무덤들 대부분이 로마 교황청 대사가 있던 해에 바로 그 이듬해부터 이 도피네 지방에서 맹위를 떨친 페스트의 희생자 묘지라고 했다. 한바탕 거센 바람이 말라빠진 낙엽을 단번에 쓸어가 버리듯 일시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무덤을 제대로 세울 여가도 기력도 지니지 못했을 터였다. 실제로 아직 덜 여문 듯이 보이는 무덤들 중에 번듯한 석비가 세워진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저 썩어가는 나무 말뚝이 무언가를 전해주는 묘지판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조차 없이 잡초가 우거진 모양새로 겨우 무덤의 흔적이라고 미루어 짐작이나 해볼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당시의 묘역 상황을 전해주는 일화가 마을에 떠돌고 있었는데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여기에서 무덤 파는 일을 행로라는 사내였다. 사내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돌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아무리 어줍잖은 것이라 해도 묘표가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죽은 이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했다. 페스트가 만연하여 끝내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게 되었을 즈음에 이르러서는 죽은 이를 모조리 쓸어 모아 공동으로 매장했기 때문이었다.
자루로 얼굴만 겨우 덮어 씌운 시체들은 묘역 안쪽에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 넣어두고 시체에 가득 차게 되면 흙을 덮어 메웠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땐가 사내가 노상하던 대로 새로운 시체를 가득 싣고 가보니 구덩이 속의 자루 하나에서 심하게 부패하여 뺨에 살은 떨어지고 저렇게 큰 것이었던가 싶은 이빠디를 통째로 드러낸 유골의 얼굴이 삐죽 드러나 있었다. 얼굴에 덮어 씌웠던 자루가 풀렸던 것이다. 사내는 하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함께 시체를 실어왔던 다른 사내가 그 솟아오른 얼굴을 향해 말을 던졌다. 그렇게 좋은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좋은 게야. 이 사소한 하찮다고도 할 농담이 마을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했다. 나는 별다르게 이 이야기를 우스갯거리로 생각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과연 심한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단지 심사사나운 말투 이상의 깊기 깊은 시리의 그에 저항하고자 하는 진지한 씩씩함이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그 불경스러움,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그 장난기, 나는 오히려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어쩐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성당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서쪽 정면에 걸린 5척 정도의 장미창이었다. 건물의 앞면은 이 창을 한가운데에 앉히고 그 주변을 위험있는 천두형의 공벽이 둘러치고 있었다. 벽면에는 그 틈을 누비듯이 프랑부앙양식 문양이 새겨져 그 하나하나의 곡선이 담쟁이 넝쿨처럼 엉클어지면서 위쪽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아래 단 하나 있는 출입문이 보였다. 그 문은 얍직한 데다 아무 조각도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문 위의 팀파눔에 뚫린 벽감에는 주의상이 서투른 솜씨로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납지붕은 성당 내부의 공룡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떠받치듯이 양옆구리에는 견고하고 단단한 공벽이 튀어나와 있어 그 덕분에 박아놓은 의장이 간신히 흘러 떨어지지 않고 벽면에 붙어있는 듯이 보였다.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인상을 주었지만 벽천 작은 마을의 교회가 이런 정도의 성당 규모를 갖춘 것은 오히려 뜻밖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특히 나는 플랑부아식의 문양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건축상의 유형의 영향을 받은 곳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단지 아깝기 짝이 없는 것은 건물 자체의 비난함과 너무나 작은 규모에 있었다. 그 때문에 제대로 지었더라면 반드시 지녔을 장엄함을 박탈당하고 결국 짙은 분화장을 한 난쟁이처럼 조금은 서글픔을 자아내는 골개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 성당 위의 하늘은 너무도 멀고 멀었다. 대저 거대함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위대한 가치 아닌가. 이는 너무도 단순하고 뜻밖에도 심오한 진리이리라. 실로 감축된 거대함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마는 것이랴. 이 성당의 남쪽 옆골이 앞서 말한 묘역으로 통하는 작은 길 중간에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들을 살펴보니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고 그 중에는 아직 철도 덜 든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도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들이치는 햇빛이 그들의 머리 위에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성당 높이 걸린 십자가의 그림자는 그 날비늘 같은 빗무리를 밑에 깔고 길다란 몸을 가로누이고 있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신께서 요백에 내려주시던 시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낮이 열기에 부풀어 오른 매미 소리가 간연들고로 쏟아지는 틈틈이 사람들이 둘러싼 안쪽에서 남자의 거센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른 나무를 내려치는 듯한 높고도 맑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신앙의 새로이 눈을 뜨기라도 하듯이 창백하고 잔뜩 굳은 채로 저마다 한결같은 듯한 후회와 불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처럼 둘러선 사람들 틈새로 설교자의 모습을 얼핏 훔쳐보았다.
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세 사람 중 강론하고 있는 이는 한가운데에 선 장년의 수도사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커다란 몸짓을 섞어가면서 강론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쉴 새 없이 내뱉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확인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쉼 없이 옮겨갔다. 그의 둘로 나뉜 턱골에 땀방울이 맺혀 금세라도 떨어질 듯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주께서는 사도들을 향해 명하셨습니다. 지갑 속에 금이며 은이며 돈을 넣은 채 걷지 말라. 여행을 위해 등에 질 부대도 두 벌 속옷도 구두도 지팡이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의 눈덩이 깊은 곳에 침잠한 신앙심으로 가득한 눈동자가 그때 잠시 내게 머물다 이내 옮겨갔다. 그 동안에도 그의 강론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이 사소한 눈길을 눈치채고 내 쪽을 돌아본 이가 두셋 있었지만 별다른 관심 없다는 듯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 다른 이들은 그런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듯 변함없이 그를 향한 채 빨려들듯이 강론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볼수록 나의 내리에 점차 불신이 싹트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일개 설교사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그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았던 것이다. 물론 강론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설교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완전히 가문에 들어가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내게는 의아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한 설교자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경애에 의한 신앙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필경 신앙과 비슷한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잠시 후 발길을 돌린 나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 성당 서쪽 입구 뜰을 향했다. 스카플라리오와 띠 아래로 늘어선 로사리오를 통해 나는 설교자가 프란체스코 회의수도사가 아니라 나와 같은 도미니크 회의수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당 입구 앞에 이르러 나는 다시 그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의 쨍쨍한 목소리는 여전히 깃전에 와 닿았지만 사람들의 울타리와 검문 목소리에 가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성당에 들어서는 나를 맞아준 것은 부제였다. 나는 리옹 주교가 써준 서찰을 보이면서 그에게 사제를 만나고 싶노라는 뜻을 전했다. 부자는 서찰에 눈길을 던졌다. 자, 잠깐 기다리시구려. 서찰을 앞뒤로 돌려가며 살핀 뒤에 그는 의아한 기색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사라져 갔다. 그의 삐뚤어진 저고리 긴 만큼이나 어딘지 모르게 777 못한 어투였다. 혼자 남은 나는 의자에 앉아 제단을 올려다 보았다. 쓸데없는 허세를 부린 듯한 외견과는 달리 성당 안은 소박했고 특히 제단은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잠시 긴 숨을 내쉬었다. 성당은 초여름의 열기를 몰아내고 그 내부를 돌에 차디찬 기운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 내 옷 속에 여전히 감도는 몸의 열기는 뜨거웠다. 등 쪽이 갑자기 식으면서 땀에 젖은 의복이 거머리처럼 살에 철썩 들러붙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눈꺼풀 위에 뜨겁게 고여들었다. 귀를 기울이면 강론 소리가 높은 궁룡을 향해 멱고 비고 겹쳐지면서 흐릿하게 부풀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격양된 설교자의 목소리는 돌담에 여과되어 깃전에 속삭이듯 내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목소리라고도 음이라고도 울림이라고도 무엇이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미묘한 공기의 떨림이었다. 멍하니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문득 설교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 밖으로 발산하기 이전의 그 신앙심이란 밖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지금 들리는 것처럼 침착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이 모르는 저 안쪽의 그의 신앙심이란 어쩌면 의외로 그것이 무언지 모르게 내게 기이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럭저럭 한참을 기다려도 사제가 나오는 기척이 전혀 없어서 나는 지루함에 몸을 맡긴 채 두서없이 사색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설교자는 도미니크 회수도사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회칙에 따라 민중을 위한 사목 활동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
같은 수도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해도 그와 나 사이에는 분명하게 격차가 있었다. 원래 나는 면학 수도자로서 탁발이나 사목 활동 같은 의무를 대부분 면제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도미니크 회 수도사에 대해 나는 항상 어떤 의념을 품고 있었다. 그 의념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어 여기저기서 은근히 소삭거리는 염소담 류의 풍설에 따른 건 전혀 아니다. 모모라는 마을의 아무개라는 부인네가 도미니크 회의 설교 수도사에게 아무래도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 애공을 베풀었노라는 따위의 이야기는 분명 적잖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수도회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양상이었다. 프란치스코 회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 회가 되었건 그런 류의 이야기는 조금도 드물 것이 없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은 차라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히 치졸하기 짝이 없는 청빈의 이상에 대한 것이다. 파리에 있을 때부터 나는 사실 이따금 이에 대해 동학들과 토론을 하고 그때마다 실망을 얻어왔다. 그것은 그들 대부분이 민중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애매한 의식밖에 지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그리스도의 주종을 앞세우며 복음서의 몇 안 되는 구절에 따라 원시 사도적인 생활을 계시한 것은 우선 성 프란체스코였다. 그의 회심의 직접적인 계기는 종군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경험한 나병 환자와의 교류였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디다쿠스의 권고에 따라 처음부터 이단의 절복을 염두에 두고 청빈으로 옮긴 성 도미니크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사정을 달리하는 점이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나는 우선이라고 기술했다. 이 말은 성 도미니크와의 비교에 있어서만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청빈의 이상을 설파했던 것은 성 프란치스코 단 한 사람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빈의 이상을 가진 이들의 대부분은 이단이었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 중에 두 개의 주요한 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카타리파를 중심으로 한 만이교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단순한 복음 해석이 산출해낸 가난의 신앙이었다.